저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남긴 6억 원을 오빠들에게만 몰래 나눠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저만 모르고 바보처럼 살았던 거였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최은혜이고 올해 61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산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했어요. 지금은 은퇴해서 남편과 조용히 살고 있죠. 3남매 중 막내딸이에요. 2년 전 아버지 최강수 님이 83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는 평생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시다가 정년퇴직 후에 시골 땅을 조금씩 사모으셨어요. 은혜야,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6억 원 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건 때가 되면 알려줄게.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장례식장에서 큰오빠 최철수와 둘째 오빠 최영수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철수 오빠는 68세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성격이 급하고 돈에 밝은 편이죠. 영수 오빠는 65세로 동네에서 약국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은혜야, 아버지가 6억 원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아니? 철수 오빠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저도 몰라요. 말씀은 하셨는데 위치는 안 알려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 돈을 찾아야 하는데. 영수 오빠도 걱정스러워 했어요. 저희는 일단 집안 곳곳을 뒤져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워낙 조심스러운 성격이셨거든요.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보관하는 걸 더 믿으셨어요. 요즘 은행도 믿을 게 못 돼. 현금이 제일 안전해.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집 어딘가에 숨겨놨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 6억 원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우리 형제자매가 2억씩 나눠 가지면 노후가 훨씬 편해질 텐데 하는 생각이었죠. 장례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어요. 철수 오빠와 영수 오빠는 주말마다 친정에 와서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장롱 뒤, 방 천장, 마루 밑까지 모든 곳을 다 살펴봤죠. 저도 함께 찾았어요. 평일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친정에 들렀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혹시 뭔가 말씀 안 하셨어요? 84세인 어머니 김순덕님께 계속 물어봤어요. 글쎄, 나는 잘 모르겠다. 어머니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한 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오빠들은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돈이 있긴 한 거야? 철수 오빠가 의심했어요.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아버지가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찾아도 안 나오는데. 영수 오빠도 포기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빠들이 포기한 뒤에도 계속 혼자 찾았어요. 주말마다 친정에 가서 아직 확인하지 못한 곳들을 샅샅이 뒤졌죠. 마당 구석, 창고 안, 심지어 화분 밑까지 다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소득이 없었어요. 점점 지쳐갔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몇 달 후부터 오빠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철수 오빠가 영수 오빠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러게 주말마다 와서 집안을 뒤지고 다니니까 보기 안 좋아. 어머니도 불편해 하시는 것 같던데. 두 오빠가 저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제가 친정에 가면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오빠들은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도 시원치 않았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혜야, 내가 너무 그 돈에만 매달리는 것 같다. 어머니, 아버지 유언인데 찾아야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어머니의 말투가 차갑게 변했어요. 급기야 어머니가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출가한 딸이 친정 재산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단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욕심쟁이로 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너무 보기 안 좋아.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부터 친정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몇 달 뒤 추석이 됐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죠.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오빠들은 저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은혜는 언제 왔어? 인사도 대충 하고 넘어갔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대화가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떠들썩했는데 이번에는 조용했어요. 저녁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평범하게 지내요. 건강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형식적인 대화만 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은혜야, 너 아직도 그 돈 찾고 다니니? 온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창피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없는 돈 찾는다고 가족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오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무 집착하지 마. 보기 안 좋아.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명절 내내 소외된 기분이었어요. 결국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어요. 저는 거의 친정에 가지 않게 됐어요. 가족들과 사이가 멀어진 게 마음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주셨어요. 은혜야, 집에 좀 와라. 무슨 일이세요? 그냥 와봐. 할 말이 있어. 오랜만에 친정에 갔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앉았죠. 은혜야, 엄마가 고백할 게 있다. 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사실은 내 아버지 돈 위치를 알고 있었어.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밤에 나한테 알려주셨어. 그럼 왜 그동안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돈을 이미 철수, 영수에게 나눠줬어. 머리가 하얘졌어요. 1년 동안 제가 바보처럼 찾고 다닐 때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요? 6개월 전에 3억씩 나눠줬지. 그럼 저는요?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식구야. 아들들이 부모를 모시니까 당연히 아들들 몫이지. 저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억울함을 참을 수 없었어요. 1년 동안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혼자만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왜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야. 아들과 딸은 다르거든. 어머니의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럼 왜 평소에는 딸이 효도해야 한다고 하세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도대체 뭐가 달라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돈은 아들들이 가져가고 돌봄은 딸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예부터 그래왔어. 어머니의 대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앞으로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뭐라고? 오빠들이 돈을 가져갔으니 오빠들이 책임지세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왔어요. 오빠들에게도 전화했어요. 오빠들, 어머니한테 돈 받은 거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 철수 오빠가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저만 몰라야 했나요? 은혜야, 미안해. 어머니가 비밀로 하자고 해서 영수 오빠가 변명했어요. 1년 동안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 것도 다 계획이었나요? 그건 아니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친정과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수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혜야, 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셔서 거동이 힘드시대. 그래서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데 우리는 바빠서 힘들어. 바쁘시면 돈으로 해결하세요. 은혜야, 그래도 딸이잖아. 돈 받을 때는 아들만 생각하시더니 이제 딸 생각이 나시나 보네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며칠 뒤에는 철수 오빠가 직접 찾아왔어요. 은혜야, 어머니가 내가 보고 싶다고 하셔. 저는 바빠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요? 가족이라면 공평하게 대해야죠. 그런데 철수 오빠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 우리가 상의했는데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해서. 요양원이요?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좋은데 알아봤어. 저는 바로 눈치챘어요.
요양원비를 제게 부담하라는 얘기구나 싶었죠. 요양원비는 누가 내는데요? 그게 삼형제가 나눠서 내면 어떨까 해서. 아, 그래서 저를 찾으신 거구나. 은혜야, 너무 삐치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돈을 다시 나누세요. 그건 이미 써버려서 오빠도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일주일 뒤에는 영수 오빠가 또 전화했어요. 은혜야,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어. 간병인이 필요해. 그럼 구하세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내가 와서 도와주면 어떨까? 제가 간병인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가끔씩만이라도. 우리는 정말 바빠서 오빠들은 6억 원을 받고도 바쁘시고 저는 한 푼 못 받고도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은혜야,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그 뒤로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은혜야, 엄마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어머니,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미안해. 그럼 병원비도 오빠들이 내세요. 간병도 오빠들이 하시고요. 은혜야, 내가 딸이잖아. 엄마를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돈은 아들들이 다 가져가고 돌봄만 딸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아들들한테만 의존하세요. 은혜야, 제발. 앞으로 병원비 보태달라는 전화도 하지 마세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뒤 철수 오빠가 문자를 보냈어요. 은혜야, 어머니 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와. 우리만으로는 힘들어. 조금만 도와줘.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3억씩 받으신 분들이 200만 원이 부담되시나요? 저는 한 푼도 못 받았는데요. 그 뒤로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아마 제가 절대 돈을 안 낼 거라는 걸 알았나 봐요. 그 후로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가족과 멀어진 게 마음 아팠지만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해요. 남편이 많이 위로해 줬어요. 당신이 옳은 선택을 했어. 정말 그럴까? 억울한 일을 참고 사는 게 가족이 아니야. 남편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요즘은 남편과 함께 여행도 많이 다녀요. 전에는 항상 친정 눈치를 보느라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여보, 제주도나 한번 가볼까? 좋지. 오랜만에 둘이서 여행하자.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친구들도 제 얼굴이 밝아졌다고 해요. 은혜야,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어? 별거 아니야. 그냥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불평등을 거부한 게 오히려 제 삶의 전환점이 됐어요.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오빠들이 돈을 가져갔으니 책임도 오빠들이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고 있어요. 억울한 희생 대신 소소한 행복을 선택했어요. 그게 더 건강한 삶이라고 믿어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제 길을 걸어가면서 말이에요.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혈연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제 앞으로의 목표예요.